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목소리 같아요. 예.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뾰족한 또 대안이 또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자영업자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오고 갈 때 우리가 약간의 이제 시각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지만 예. 그 자영업자에게는 가족이 딸려 있고 종업원이 또 딸려 있고 그렇죠.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있고 가족들이 겪을 좌절이나 또는 우울증 같은 질환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건 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가족 내에서 자칫하면 번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예. 이런저런 부작용도 생길 수는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전염병 관련해서 갑자기 어떤 조치가 내려져서 손실이 발생했다 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법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은 빠져 있는 거고요.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이나 제한 명령 같은 거와 관련해서 명령은 하게 돼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 생기는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법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예. 게다가 그 2차,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선별로 지급했고 문제는 이걸 받는 자영업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뭐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그래서 취지를 미리 설명을 했거든요. 예.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동안 돈을 못 벌어서 어려운 걸 다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갖고 맞추겠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헬스클럽 같은 거죠. 예. 헬스클럽은 일반 입시학원이랑 똑같이 청소년들까지만 제한한다 그러니까 아니 헬스클럽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온다고 하느냐. 그럼 청소년 다 풀어달라. 아니 어른들도 다 풀어달라 그러면 그럼 다른 제한되는 업종 모두를 다 또 풀어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결국 가장 꼭 필요한 거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다가만 맞춰서는 풀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조치들이 내려졌는데 이러다가는 어차피 죽는 거. 예. 뭐 우리 딸 어쩌란 말이냐라는 정말 절박한 이제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저러다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업종들에서 어차피 망하는 건데 예. 하면서 문을 열어버리면 방역에 더 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정을 고려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 속된 말로 이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하는 거나 예. 굶어 죽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그렇죠. 지원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네, 우리말로 하면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그렇죠. 주거나 뭐 이런 식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급됐던 지원금은 뭐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등 어쨌든 일시적으로 지급됐었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어쨌든 계속 피해가 지금 1년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 이거는 이제 임대료 멈춤법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예.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예. 사업을 안 하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냐. 예. 이거는 휴업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죠. 예. 근데 그 휴업이 정부 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휴업이었기 때문에 그럼 보상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내놓은 걸 보면은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영업을 몇 시간 동안 제한을 했는가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연 8조에서 9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것은 뭐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따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당에서는 나왔죠.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손실보상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예방법 개정안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이제 발의안이 나왔고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은 좀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예. 우선 임대인,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못 받게 하자. 그 대신 그러면 그 임대인에게도 손실이 갔으니까 그거는
그 해당되는 2분의 1 정도를 국가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뭐 하든지 예. 그건 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과금 뭐 좀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전기료 내고 이런 예.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출이자 은행에서 분명히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든 아하. 감면하자. 그다음에 영업을 못했는데 영업과 관련돼서 이미 계약된 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은 아까 얘기를 했고 각종 재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저런 것들. 근데 이걸 다 해약해야 되면 위약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위약금들도 좀 면제를 해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진규 의원한테서 나왔죠. 그런데 뭐 결국은 또 기재부에서는 재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테고요. 근데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뭐 6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예. 자영업자들에게. 네.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자영업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같이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이 한 60만 개 정도 되는데 한 450만 원 정도 월 450만 원 정도를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세금 제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예. 1차 봉쇄 때는 영업 중단했으면 매출의 70% 이상 감소한 곳은 월 2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했고요. 예. 주로 이제 호텔이나 식당들이죠. 또 2차 봉쇄했을 때는 월 1만 유로니까 거의 1,000만 원 범위,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출 피해액을 지원했는데 동시에 임대료도 면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집 빌려준 사람, 가게 빌려준 사람은 어떡하냐. 그 사람은 해당 금액의 절반만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됐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재정상으로 상당히 넉넉하니까요. 최대 피해액의 75% 그러니까 피해액이라는 거는 매출이 줄어든 거죠. 장사를 못해서 그게 한 75% 정도. 그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식당, 카페, 뭐 치과,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600유로니까요. 얼마가 될까요? 한 18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도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가 뭐 예를 들면 경주 이런 건 순전히 관광객에 의해서 먹고 사는 도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 도시의 식당이나 호텔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도 있었죠. 예. 뭐 어쨌든 우리는 그 국가 부채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탄탄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 기재부에서는 돈을 좀 풀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뭐 자영업자만 어렵냐? 다들 어렵다 국민들이 또 이런 여론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휴업 손실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론도 조금 출렁일 것 같아요. 예, 일단 명분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550만 자영업자거든요. 상당한 국민의 포션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제한에 계속 나섰다면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것도 자영업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방역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방역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가 내야지 그걸 왜 자영업자가 보태냐. 예. 그럼 샐러리맨들은 보탰는가.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휴업 보상과 임대료도 또 일단 안 내게 되면은 그럼 장사 안 되는데 문 닫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냐. 예. 이런 불만도 일반 국민한테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필요한 거죠. 예. 문 닫고 쉬자. 그러나 먹고 살 수는 있다. 그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계속 될 때까지의 얘기겠죠. 예. 그리고 막 받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막 받아가면 어떡하냐. 그러나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 가게에서 얼마를 버는가는 대충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뻗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오마이뉴스가 일요일 밑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가 있던데요. 네네. 그거 설명해 주시죠.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조금 모집단이 작긴 한데 예.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정부가
휴업한 일수만큼 보상해 주려고 한다. 예. 그렇다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한다가 53.6, 적극 찬성이 21.5입니다. 요 중에 반대한다는 38.7,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적극 반대는 15.7 정도. 예. 보니까 수도권에서 찬성이 61.6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아마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여 예. 사시는 것도 있겠고 60대, 20대 66.5%, 61.6%. 나이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허, 예. 네. 그다음에 되게 좀 희한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당 지지층에서는 휴업 보상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되게 높습니다. 예. 당연히 뭐 여권에서 이제 추진할 거니까 보수층도 찬성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반대가 훨씬 우세합니다. 예, 예. 이건 뭘까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0대 50으로 반대한다가 크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또 54대 38로 찬성한다가 크고 그러니까 요게 중도 보수 요 영역이죠. 예, 예. 또 보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포션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로 이념이 나누면 정부가 나서서 뭐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가 약간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국가 재정을 예. 많이 쓴다 그러면 그렇죠. 되게 예. 보수층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게다가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뭐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뭐 그런 것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75대 20으로 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지지율 하락되는데 보궐선거 있고 대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줄 때 빨리빨리 줘가지고 어떻게든 지지율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예. 하는 거고 또 진보가 보면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60대 35로 찬성이 우세합니다. 예. 이거는 진보적인 어떤 입장에서 취약계층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많이 하겠죠. 예.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선거전에서 이거 불리한 요소로 작동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도 있고 예. 중도층은 팽팽합니다. 48대 44. 예, 어차피 지금 진보 보수로 나눠봤듯이 중도층이니까 딱 가운데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휴업을 해서 손실을 입은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볼 그럴 수 수 있겠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번외로 예. 그 변성 앵커 모셨으니까 이 종교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인터콥 관련돼서인데요. 예. 지금 지자체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 70% 정도가 검사를 안 받고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단에 대해서는? 인터콥과 인터콥의 교육 훈련 기관인 이제 BTJ 열방센터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실시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보면 첫째 코로나19 감염은 큰 병이 아니다. 예. 그저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것이다. 어허. 왜냐하면은 치사율이 1.3%, 1.5% 뭐 그렇지 않냐. 예. 치사율이 한 30%는 돼야 이게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번질 걸 예상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빌 게이츠를 이제 흔히 예를 듭니다만은 코로나 백신을 미리 개발해서 그 안에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DNA 관련 물질을 섞었다. 그런 음모론은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그 인터콥의 대표 선교사인 최바울 씨의 강연 내용이 유튜브에 허허.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최바울 씨가 그동안 경도돼 있던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여기에서 말하는 게 주로 666 짐승의 숫자. 그다음에 머리에 바코드를 심어가지고 조정한다. 예. 그다음에 세상에는 국가들이 있고 정부가 있지만 그 모든 국가들의 지도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배하고 있는 지하 정부가 있다. 이걸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들이 다 음모를 꾸미고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그 최바울 선교사는 여기에 너무 쏠려 있다고 해서 기독교 교단들로부터 주의, 경계, 지도 이걸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고쳤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열방센터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 다 고쳤다고 하더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강연이 언제 거냐면 2019년 겁니다. 예. 벌써 몇 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고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 강연한 거 보면은 사실상 고쳤다고 한국교회에 변명만 하는 거지 안 고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안 받죠. 웬만하면 또. 자, 관련해서 지금 197 하나님께서 본인이 인터컵에서 아마 교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지나갈 때 교육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식으로 양육해서 새 신자는 새롭게 양육하고 기존 교인들은 단계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피라미드 방식의 양육하는 제자 훈련을 받기에 각 교회에서 강행을 하는 제자 훈련 방식이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피라미드 얘기입니다. 방식으로 한다? 전국에 조직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빌려서 지역 조직에서 공부를 시키고 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캠프를 여름이나 겨울에 여는데 그게 바로 열방센터라고 하는 상주에 있는 곳에서 예. 한꺼번에 모여서 열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갔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신천지 때와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은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각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냥 정상적으로 인정받거나 오히려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어려운 거죠.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 코너는 여기까지 하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뉴스가 있는 저 앵커 리포트는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이 미국, 영국의 10배, 프랑스의 1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나 예. 미리 좀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로 하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끝나고 바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으시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이시고 뭐 동쪽 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도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최근 경북 경주의 월성원 전 부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 3중 수소가 검출됐다는 한수원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 당 차원에서 TF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측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당 입장도 전하는 시간 마련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양희원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월성원전 논란된 것, 한손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내부 고발 형태로 공개된 겁니까?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의 보고서 중에 일부가 경주에 있는 한 환경단체에 제보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된 모양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이제 이걸 의혹을 제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 한 언론사가 또 추적 보도를 하신 거고 단독으로. 예. 예, 그리고 지방 방송사가 보도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삼중 수소가 어떤 물질입니까? 삼중수소는 그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수소거든요. 예.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중성자 2개가 더 있는
방사성 물질이에요. 예. 삼중수소는 뭐 우주 중성자, 뭐 양자 이런 게 그 대기 중에 질소나 산소와 충돌해서 조금씩 만들어지긴 하지만 거의 미미하고요. 대부분은 이런 핵발전소, 그러니까 원전에서의 핵분열 또는 핵무기 실험할 때 발생하는 핵분열 이런 데서 나오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인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방사성 물질이니까 핵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몸 바깥에 있을 때는 얘는 방사선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핵붕괴할 때 나오는 선이 베타선이라고 해서 약한 선이라서 체외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예. 이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보통 유기물질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이런 유기물질의 기본 단위 중에 하나예요. 예. 수소. 예. 수소랑 이렇게 대체가 되면은 그러면 이 삼중수소가 방사성 물질이니까 핵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세포나 유전자나 이런 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손상을 입은 게 복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세포가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손상된 상태로 계속 복제가 되면은 암세포로 발전될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월성원전 인근 주변에 굉장히 많은 또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걱정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삼중수소 이게 관리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관리 기준을 훨씬 넘어서 유출된 겁니까?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배출할 때의 기준이에요. 예. 원전 사고 났을 때는 아주 다량으로 나가지만 원전을 가동 중일 때는 이제 적은 양이지만 계속 배출이 되거든요. 예. 그 대기 중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바다로도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근데 그때 배출할 때는 일일이 샘플 조사를 다 하고 농도를 재서 리터당 4만 베크렐, 1베크렐을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뜻인데요. 4만 베크렐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발견된 곳은 이런 관리하는 지역, 그러니까 방사선 관리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아닌 그런 곳에서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지하수 우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이 된 거고 그 중에 한 곳은 71만 3천 베크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사선 관리구역이 아닌 데에서 원래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배출하는 기준의 거의 18배 정도 되는 정도로 유출이 된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예.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냐,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보니까 이제 이걸 우물을 계속 팠어요. 파서 계속 지하수 모니터링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배수로고, 건물 내에 있는 배수로인데, 월성 1호기, 사용 해결료 저장수소 옆에서도, 높은 농도로 나왔고, 그 뒤쪽에서도 한쪽에 거기서도 나왔고 또 4호기 쪽에서 나왔고 여러 군데에서 많게는 한 100배 이상 보통 다른 우물보다 높은 양으로 검출이 된 거죠. 예. 근데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한수원 측에서는 이게 건물 내 특정 지점에서 검출된 것이고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 유출 없고 인체에도 영향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제 18배에 달하는 수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수로에서 나온 거예요. 건물 내 배수로. 예. 근데 그 배수로에서는 애초에 그 정도의 고농도가 검출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예.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검출이 된 거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사용 해결료 저장수소 바깥에 그 차수막과 차수벽을 다 치는데 그 차수막이 훼손된 게 8년 전에 훼손된 거를 3년 전에 인지를 한 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오염된 거를 뒤늦게 알았지만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던 거고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우물에서도 10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농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방사선 관리구역이 아닌 데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유출된 거죠. 근데 굳이 내에만 있었냐, 바깥으로는 안 나갔냐, 이거는 지하수 확산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출됐는지 아닌지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조사를 왜 안 했냐, 원인 조사도 해야 되고, 확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한 게 문제이고요. 물론 이제,
적은 양일 경우에는 인체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환경청에도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안전한 거냐. 과학적으로는 안전한 양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저설량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피폭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잠깐 뭐 피폭되는 거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결과들이 있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갑상선암하고는 영향이 있는 걸로 나온 것도 예. 있고 다른 방사선 관련 암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로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 조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 여권과 시민단체가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전문가 말을 인용하면서 네. 멸치 1g 섭취 수준의 그런 피폭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예. 이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설량, 그러니까 낮은 정도 설량에 지속적으로 피폭이 된 경우, 특히 몸 안에서 그런 것은 이제 계속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보통 주변에는 이런 인공방사성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원전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이걸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유출이 된 거면 그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첫 번째지, 그걸 안전하다고 먼저 강조하는 건, 그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자력 공학 하시는 어느 예, 한쪽에 계신 분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삼중수소가 뭐 어디나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 몸속에서만 거의 100% 검출이 되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이 검출되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동일하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관련 생물학자나 아니면 의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원전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이런 오염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저희는 방사능 오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원자력 공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칼륨하고 좀 이런 인공 방사성 물질인 이제 삼중수소하고 이렇게 너무 똑같이 생각해서, 근데 이거는 체내로 들어왔을 때 기제가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원이 이 한손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경제성만 봤단 말이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부 보고서로 나온 건데 그러면 감사원은 도대체 뭘 감사한 거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감사원에서도 이제 경제성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성 평가면 이건 경제학 학자들도 다들 하는 얘기인데 리스크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 평가죠. 예. 왜냐하면 원전은 그냥 그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가 아니라 거기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폐기물도 나오고 지금처럼 예상치 못하게 방사능 오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위험과 이런 그 오염 위험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같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안전성이 빠진 경제성 평가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진 못했어요. 감사원은. 그걸 예. 도외시한 거고 여기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아마 자문을 구한 것 같아요.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한수원 보고를 보니까 이 광범위한 오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감사원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인근 주민들도 당연히 지금 불안해 하실 텐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뭐 18일 날 월성 원전 부지를 직접 방문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우선은 서면으로 보고를 지금 받아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걸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8일 정도에
최대한 그 관련된 상임위에 계신 분들하고 저는 이제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저희 환경특위 그리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쪽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다 해당 위원분들이세요. 그분들하고 현장을 좀 같이 가서 좀 직접 조사도 하고,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도 얘기를 좀 들어야죠.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한수원이 이 관련 자료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면서 그 공개를 잘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 원성이 좀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개를 받고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서 이걸 어느 정도 수위까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전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이지만 안전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면은 그 전력 생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 안전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민간합동조사위원회,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보인 행동을 봤을 때 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민간이 포함된, 그래야지 정보가 명명백백히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셔서 예. 그런 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요구하고 계셔가지고 이걸 포함해서 다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뭐 특이나 TF나 이런 걸 구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연합위원회도 포함돼 있고 또 탄소중립특별위원회도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